자, 이번 시간은 22쪽이죠. 36절 사회실험의 종류가 나왔네요. 사회실험의 종류는 두 가지죠. 비실험적 설계하고 실험적 설계로 나눠지는데 진짜 실험은 뭐가 되죠? 실험적 설계가 되죠. 또 실험적 설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험하고 유사할 뿐이다. 준실험. 진짜 실험은 뭐다? 진실험. 그래서 저는 실험적 설계에서 준실험하고 진실험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저는 이게 나온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실험, 진실험.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유가 사람한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합시다.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실험을 하려면 우리가 통제 집단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실험 집단도 있어야 되겠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다릅니다. 그럼 우유를 1년간 급식하지 않는 집단, 우유를 주지 않겠다. 통제 집단. 1년간 우유를 급식하겠다. 실험 집단. 그럼 여러분부터도 어느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겠어. 우유 먹고 싶잖아. 그래서 실험이란 것은 이 도의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실험으로 자주 이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그런 실험을 갖다 우리가 진짜 뭐라고? 진실험 그런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우유 가지고 1년 동안 우유를 1년간 급식을 했다. 체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실험을 하기 전에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미리 선발해서 통제 집단에는 조작, 처리를 가지 않고 실험 집단은 조작, 처리를 가해서 양자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다. 그런 실험을 갖다 우리가 실험적 설계 그런 거야. 실험적 뭐가 된다? 설계. 근데 반대로 뭐 의미를 빼면 비실험적 설계는 뭐냐면 잘 봐. 비실험적 설계도 실험을 해. 실험은 합니다. 실험을 안 한다가 아니야. 착각 만드는 거야. 실험적 설계든 비실험적 설계든 실험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 자, 비실험 집단에는 통제 집단은 선발하지 않고 실험 집단만 선발해서 우유를 급식하기 이전하고 우유를 급식한 이후하고 이 차이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 집단이 없어. 그게 바로 뭐다? 비실험적 설계 그런 거예요. 비실험적 설계. 그래서 실험담 실험이 되려면 비교 집단하고 정책 집단이 나눠져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실험적 설계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할까요? 통제 집단은 선발하지 않고 실험 집단만 선발해서 우유를 급식하기 전하고 우유를 급식한 이후 비교했다. 뭐다? 비실험적 설계. 미리 선발했다 뭐다? 실험적 설계. 좋아요. 그 다음에 실험적 설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험적 설계는 또 어떻게 두 가지 나눠지냐면 이렇게 실험하고 좀 비슷하다 준실험. 진짜 실험이다. 뭐가 되는 거지? 진실험. 또 어떤 차이가 내봅시다. 이 준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야.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 진짜도 마찬가지야.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이 다 나눠지죠. 그래야만 실험적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봐, 통제 집단은 여러분 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노원구에 사는 아이들하고 부자 동네 강남구에 사는 아이들하고 막말로 어느 지역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겠어. 그리고 몸이 뚱뚱하겠어. 당연히 부자 동네들이 잘 먹으니까 피둥피둥 살이 쪘겠지. 같은 9살 먹은 아이들일지라도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봐. 9살 먹은 애들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중 그런 건 없어. 쌍둥이도 체중은 다를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그럼 뭐 제가 어느 지역을 뭐 폄하시킨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웃자고 제가 한번 강의해 보는 거야. 뭐
이해됩니까? 북한에 있는 어린이하고 남한에 있는 어린이하고 누가 살이 많이 쪘겠어? 남한에 있는 어린이 잘 먹으니까 살이 많이 쪘겠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아무 뜻 없어요. 통제집단에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노원구에 사는 여학생 11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했어. 300명을 선발하고 실험집단은 이제 반대로 부자 동네 강남구에 사는 여자 11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했대. 300명 선발. 이렇게 선발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봐. 통제집단은 가난한 동네 노원구에 사는 여자 11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하고, 실험집단도 가난한 동네 노원구에 사는 11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했어.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잘 봅시다. 통제집단하고 실험집단 간에 동질성이 있는 게 뭐냐? 동질성이 있는 게 바로 똑같이 봐. 가난한 동네. 이게 바로 동질성이잖아. 그래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동질성을 미리 확보했다. 뭐지? 진실험.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틀리잖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동질적인 통제집단을 선발했다. 뭐가 된 거지? 준실험. 준실험. 그래서 얘한테 봐. 통제집단 11살마다 평균 체중이 예를 들면 30kg라 볼게. 30kg야. 평균 체중이 30kg야. 근데 이 부자 동네 애들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평균 체중이 한 35kg야. 35kg. 그래서 통제집단 애들 1년간 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체중을 재었더니 체중이 35kg. 몇 킬로 넣었다? 35kg가 된 거야. 35kg 됐다? 그럼 봐. 우유를 급식하지 않아도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플러스 5kg 넣죠. 이 5kg가 는 것은 우유 때문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잖아. 이거 갖다 우리가 읽어보자. 무슨 요가다? 성수교가 그래. 성장요가. 어린이는 우유를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무슨 문제점? 성수교가 몇 킬로다? 5kg다. 5kg. 그럼 또 봅시다. 부자 동네 애들은 원래 35kg였어. 1년간 우유를 갖다 급식했더니 체중이 45kg 됐어. 몇 킬로다? 45kg. 그럼 플러스 몇 킬로다? 10kg 들지. 10kg 됐다면. 그럼 잘 봐. 우유 때문에 10kg가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딱 없지. 얘네들도 성수교가 있겠지. 근데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들 성수교가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딱 없겠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실험다운 실험이 아니라 실험과 비슷할 뿐이다. 읽어봐. 뭐가 되는 거지? 무슨 실험이다? 준실험이다. 준실험 문제점이 무슨 효과가 있다? 성수교가 있단 말이야. 또 잘 봐. 실험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잖아. 실험하기 전부터 표본 선정이 잘못됐지. 실험하기 전부터 표본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점을 갖다 우리가 셀렉션에서 선발 요인 그래. 뭐가 잘못됐다? 선발 요인. 다른 말로 선정 효과가 나타나. 선정 효과, 성수교과는 어디서 나타난다? 준실험이라고 해. 준실험. 선발이 잘못됐잖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진실은 봐. 이 가난한 동네 원래 평균 체중이 30kg였다. 1년간 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체중을 조사할 때 35kg였다. 성수교가 몇 킬로 넣었지? 5kg다. 똑같이 1년간 우유를 줬어. 30kg였어 말이야. 평균 체중이 30kg. 표본 30kg인데 1년간 우유를 줬더니 45kg 됐어. 10kg 늘었지. 성수교가 5kg 빼주면 실제로 우유가 영향을 미친 게 몇 킬로지? 5kg단 말이야. 뭐다? 5kg. 그래, 실험다운 실험은 뭐가 된다? 진. 실험과 유사한 실험은 뭐가 된다? 준. 이렇게 말해. 준. 꼭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쿡하고 캠벨 교수는 정책 평가를 할 때 타당도가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는 거야. 내적 타당도, 반대는 외적 타당도, 구성 타당도, 마지막 통계 결론 타당도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야. 4가지.
그럼 내적 타당도는 바로 뭐냐면 이걸 말한 거야. 외부, 내부 그랬지.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2가 되었다. 하면 뭐지?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의 추론의 정확도를 뭐라 말한다? 내적 타당도. 반대로 내적 타당도를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있다면 뭐가 되는 거지? 외적 뭐지? 외적 타당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험, 진짜 실험, 진실험은 이 노원구 애들한테는 정확도가 있어. 진실험은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반대로 전국으로 확대시킬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는 떨어진다. 외적 타당도 제한 요인 중에 호손 이펙트 무슨 효과가 있다? 호돈 효과가 있다. 뭐지? 호돈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진실험은 도의적, 윤리적 문제. 같은 농구에 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단 말이야. 무작위로 배정을 했지만. 그래서 도의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실험으로 자주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진하고 주는 간단히 그냥 동질성을 미리 확보했다면 진,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을 선별했다면 뭐다? 준. 그래서 정책평가할 때 타당도가 몇 가지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실험지 설계만 봅시다. 준실험은요, 첫 번째만 미주고 보면 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의 동질성 미확보. 두 번째, 선정, 성수효과를 분리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집단 특유의 사건 효과 발생하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더라.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양집단의 성수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크리밍 효과, 좋은 조건의 구성으로 실험 집단을 구성한다. 크리밍 효과 그러죠. 진짜 실험은 무작위 선발, 랜덤화, 무작위 선발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 그리고 선정 효과, 성숙 효과, 사건 효과,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분리. 그리고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 이거야. 내적 타당도 높다. 그랬죠 아까 진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다음에 통제 곤란한 게 뭐냐? 확산 효과, 이번 누출 효과, 이미테이션 모방 효과, 부자연스러운 변이. 또 동질성의 상실 요소, 구성원의 탈락으로 표본의 대표성 변화. 호소묘가, 이게 중요해. 호소묘가 실험 집단에 대한 관심으로 효과 확대된다. 주로 외적 타당도 저연 중에 뭐가 있다? 호소묘가. 넘겨서 하나씩 봅시다. 30절. 내적 타당도 저연이 많이 나온대, 시험에. 올해 또 9급 시험에 또 나왔다고 보니까 사건 효과가. 자, 표본의 구성 및 대표성에서 저제 선정 효과, 셀렉션. 선정 효과가 뭐냐? 잘 보세요. 조사자의 판단으로 배정하거나 지원자를 신청받아 조사 대상 집단을 구성하였을 때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일명 선발 요인, 선택 요인. 중요한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얘만 외제적 요인이야. 왜? 실험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외제적 요인. 그래서 표본 선정이 잘못되었다. 무슨 문제점? 선정 효과. 선정 효과. 상실 효과는 뭐냐 보자. 피조사자의 일부가 연구기간 동안에 중도 폭 이동으로 탈락하게 됨에 따라 남아있는 대상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곤란해진다. 상실 효과는 뭐냐? 일명 탈락 요인 그러는데 이거야. 이거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실험을 하는데 300명 중에서 한 50명이 중도에 포기해서 탈락해 본 거야. 포기했다. 처음하고 끝이 다르잖아. 처음에는 300명, 마지막에 25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런 문제점을 뭐라 말한다? 상실 효과 그래. 뭐다? 상실 효과. 그 다음에 회귀 인공요인. 여기서 포인트는 회귀, 되돌아온다 보다 회귀 인공요인. 프로그램 집행 직전 이래의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기초로 하여 실험 집단의 구성원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 측정, 재측정에서 평균값으로 돌아가 회귀함으로써 처음과 같은 극단적인 측정값을 나타내지 않는 현상, 일명 회귀 통계인 거죠. 이거죠.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재평가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더라. 평균치로 돌아가더라. 그런 문제점을 뭐라 그런다? 회귀 인공 요인 또는 뭐 회귀 통계 요인 그러죠. 뭐 이걸 말한 거야. 자, 우리 갑돌이는 행정학개론 평균 점수, 평균치가 100점이야. 항상 몇 점이다? 100점. 100점 맞는다 이거야. 평균치가 100점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5월 20일 날 1회 한번 1차 시험 봤더니 얘가 40점 맞았어. 뭐야 40점. 평균치가 40점. 극단치잖아. 극단치 어떤 거야? 40점 맞아본 거야. 극단치 어떤 거야? 그래서 담당 교수가 이상하다 해서 갑돌이한테 5월 20일 날 행정학개론 한 10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재시험 2차 재측정했더니 얘가 또다시 몇 점이다? 100점으로 돌아가 본 거야. 100점 돌아간 거야. 그러면 극단치가 재측정했더니 평균치로 돌아간 이유는 행정학 특강 10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상도 돌아갔을 뿐이다. 그런 문제점을 뭐라 그런다? 회귀 인공요인 그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돌이가 5월 20일 날 시험이 5월 19일 날 술을 떡대게 먹은 상태에서 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술이 깨기 때문에 원래 상도 돌아갔을 뿐이다. 그렇다. 회귀 인공요인. 그다음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에서 성수교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구성원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현상. 시간의 경과. 어린이는 우유를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중이 늘었을 뿐이다. 근데 그 우유 때문에 착각한다. 무슨 문제점? 성수교가. 다른 말로 성장과. 또 예를 들면 갑돌이는 감기에 걸렸다. 감기약을 일주일 동안 먹고 났더니 감기가 났다. 진짜 감기가 난 것은 감기약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났기 때문에 난 거야. 무슨 요가? 성수교가. 사건요가 히스토리. 요게 이제 구급시험에 올해 또 나왔던데 보니까 히스토리 사건요가. 다른 말로 역사적 요인 그런 거야. 조사 기간 중에 비의도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일명 역사적 요인. 예를 들어 봅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서 그 사건이 실험을 방해하더라. 무슨 문제점? 역사적 뭐다? 요인. 역사적 요인 되겠죠. 그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전국도로에 무인속도 감지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평가 과정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세계적 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보호 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한 이유는 무인속도 감지기가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자 보호 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다 이거야. 요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한 거야. 비의도적인 사건, 뭐다? 자동차 운전자 보호 성능이 현저히 개선됐다. 이런 문제를 뭐라고? 사건요가, 일명 역사적 요인 그럽니다. 네, 관찰 및 측정에서 문제점, 검사용 테스팅, 검사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프리테스트, 사전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대상 집단이 검사의 내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사후 검사의 효과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동일한 시험 문제로 사전, 사후 측정을 다 하면 교육 점수가 높게 나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솔로몬식 집단 설계를 활용하기도 하죠. 검사 요인. 측정 수단 요인. 뭐 다른 말로 측정 도구 변화 그러죠. 측정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즉 측정 도구의 변화. 예를 들어 봅니다. 측정 도구의 요인이 뭐냐면 어제 자보자 우리가 철강 생산량을 측정할 때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무게 톤으로 측정하다가
오늘부터는 생산한 개수로 측정한다. 일관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측정 도구 요인 그럽니다. 또는 측정 도구니까 수단 요인. 요소 간 상호작용인데 선발도 잘못됐고 성숙도 잘못됐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선발된 개인들은 최초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말은 선발이 잘못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장 또는 성숙의 비율도 다른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 선발도 잘못됐고 성숙도 다르다.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여러분 통제 집단을 말한 거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서로 다른 처리로 인하여 양 집단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탈락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죠. 집단 간 상호 접촉 및 통제가 불능했을 때 문제점. 누출. 처리가 통제 집단에게 누출되어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미테이션, 모방효과. 통제 집단의 구성원들이 실험 집단의 구성원을 모방하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책의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와 통제 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 발생. 예를 들면 통제 집단 애들이 실험 집단 행동을 따라서 똑같이 해버린 거야. 차이가 없잖아. 이미테이션, 모방효과. 그냥 뭐 확산효과. 누출효과와 모방효과를 합한 효과로서 일명 뭐다? 오염. 그러지? 오염 현상이라고도 한다. 부자연스러운 변이. 실험 대상이나 통제 대상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정책 실험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로 변화되는 현상. 부자연스러운 변이. 그 다음 연구자의 개입. 피그말리온 효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다. 피그말리온 효과. 평범한 학생이라도 교사가 뛰어난 학생이라고 믿고 기대와 격려를 할 경우 평범한 학생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듯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험의 효과가 좋게 나오는 현상. 일명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 갖다 피그말리온 효과.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할 거다. 진짜 합격합니다. 우리가 피그말리온. 그 반대는 낙인 이론 그래보다 낙인 찍겠다. 낙인 이론. 네, 플라세보 이펙트. 이제 거짓 약, 위약 효과 그러죠.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병에서 얹게 될 것이다. 플라세보 이펙트. 일명 위약 효과. 여기까지가 내적 타당도 저유인. 이제 반대로 배 넘겨서 외적 타당도를 잡보자. 외적 타당도 개념 기억. 특정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타당도.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 실험한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 보편화시킬 수 있다. 뭐지? 외적 타당도. 그리고 니은. 특정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 효과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말한다. 즉 조작과된 구성 요소들 중 우리가 관찰한 효과들이 당초 연구 가설에서 구체화된 것 이외의 다른 이론적 구성 요소들까지도 동그라미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니은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이다. 한계점. 외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표본의 대표성으로 인한 일반화의 곤란 문제. 예를 들면 노원구에 사는 여학생 300명 가지고 전국적에 있는 여학생 9살 먹은 여학생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겠지. 표본이 300명이야. 모집단이 한 30만 명이야. 적용했을 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하면 인위적 실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슨 효과? 호돈효과. 뭐다? 호손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야. 문제점 첫째, 상이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선택과 실험 조작의 상호작용. 랜덤화, 무작위 배정.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두 집단의 실험적 변수를 적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상호작용 때문에 예기치 못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크리밍 효과. 우리가
우유에서 양질의 제품을 걷어낸다. 그랬다 크리밍 그레인, 크리밍 효과. 우유에서 밀크. 조건이 좋은 구성원들로 실험 집단을 구성하고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로 비교 집단을 설정하게 되면 실험 집단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무슨 효과? 크리밍 효과. 우유에서 양질의 제품을 걷어낸다고 했다. 크리밍 그런 거예요. 크리밍. 그래서 이제 크리밍 효과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나오는 용어야. 정부는 적자 기업만 매각하려고 하고 민간 기업은 흑자 기업만 인수하겠다. 무슨 효과? 크리밍 효과 그래. 신경 써요. 크리밍 효과.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문제점이죠. 양 집단 간 동질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인 대표성이 없다면 일반화가 곤란함. 예를 들면 양 집단을 강북 초등학생들로 동일하게 구성했더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좀 별표입니다. 실험 조작 반응의 별표. 인위적인 특수한 실험 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에 속한다고 간주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게 된다. 호소효과 그런 거예요. 호소효과 실험 집단의 구성원들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관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관심받지 않으므로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일명 무슨 효과? 호소효과. 인간은 자신이 실험 대상으로 속했다고 간주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된다. 호소효과. 다수적 처리한 간섭. 실험을 자주 하면 거기 익숙해진다는 거죠. 한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반복하여 가할 경우 실험 조작에 익숙해짐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실험 결과를 일반하여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마지막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사전 측정, 프리테스트, 사전 측정이 실험 처리에 대한 피조사자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얻는 결과를 모집단은 일반하면 그죠 밑줄 바이어스, 프레저스, 선입견,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선입견,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그다음 구성적 타당도를 다른 말로 개념적 타당도 그럽니다. 구성적 타당도. 우리말로 추상적인 명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조작적 정의라는 거야. 조작적 정의가 나오면 바로 구성타당도야.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밑줄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말하는 거지.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이 얼마나 일치하는 정도야. 이론하고 측정 수단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개념에 대한 구성 타당성에 있어서 내적 타당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구성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의 뭐가 된다? 전제 조건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론하고 측정 수단이 어느 정도 적합한가. 구성적 타당도. 통계결론 타당도. 다른 말로 결론 타당도 그러죠.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로 정책 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 의사결정의 타당성 말이죠. 3번이 포인트에 별표 놓고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낮아져.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낮아진다. 그게 바로 통계적 타당도다. 그 다음 빼는 것은 이제 실험적 설계 시 타당도 제외인. 실험적 설계 시 타당도 제외인. 내재적 요소하고 외재적 요소 나눠지죠. 내재적 요소 뭐냐?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반대로 실험이 진행되기 전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오류 딱 하나 있어. 실험하기 전부터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동질성이 없다. 표본 선정상의 오류. 이게 바로 선발 요인, 선택 요인이야. 이것만 외재적 요소야. 나왔죠. 내적 당도에서 외재적 요인은 딱 하나 선발 요소. 나머지 다 내적 요소. 외적 당도 깔끔하게 시험내면 이렇게 내줘야 되죠. 실험적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 외재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은 1. 선발 요소. 정답 선발 요소. 끝내줘야 되겠지. 자, 두 번째는요. 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선발 요소, 2. 역사적 요소, 3. 성소교과, 4. 상실 효과, 5. 호손 효과. 정답 호손 효과. 마지막까지가 그 설명했던 개념 딱 하는 거예요. 개념. 회귀 인공 요소, 뭐 사건 요소 이런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4절, 제4절 지방 재정력 지표가 있죠. 지방 재정력 지표에서 종류, 재정 규모에서 재정력, 공식, 자주지원 플러스 의존지원 플러스 지방세, 지방채. 평가 지방재정 자립도 등을 반영해 보던다. 지방채가 들어가 버리면 재정 자립도 이제 재정 자립도는 일반 회계 예산분의 자주재를 말이야. 일반 회계 예산분의 자주재원 비율을 갖다 재정 자립도. 근데 문제가 뭐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는 거야. 갖다 재정 자립도. 그래서 요즘 이걸 이제 대책에서 나타난 게 재정 자주도야. 재정 뭐가 있다? 자주도.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 수입액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죠.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더라. 재정 자주도가 나왔어. 일반회계 예산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수입 플러스 교부세 플러스 재정보전금 플러스 조정교부금. 이게 바로 재정 자주도다. 그리고 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평가 일반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주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모두 일반회계 세입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이 제외되어 있고 세율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정력을 과소평가는 뭐다? 한계가 있더라 이거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특별회계, 기금은 제하고 일반회계를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정 자립도 공식, 일반회계 예산분의 자주재원의 비율. 이제 이걸 보완해서 나타난 게 재정보다 자주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1절, 이제 정책 문제의 구조 기법. 개념을 명확해 준다. 정책 문제보다 구조, 스트럭처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은 제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제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 자, 여기서 좀 정리합시다.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 제가 그랬죠. 꼭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인식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인식하여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상. 갖다 3종 오류 꼭 외우셔야 돼요. 영어로 뭐다? 메타 에러. 정책 대안을 주로 정책 대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로 문제를 어떻게 잘못 인지한 거야. 문제의 인지 단계에서 나타난다. 몇 종 오류? 3종 오류. 꼭 좀 정리해. 그래서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이야. 구조화 기법.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우리 그러잖아. 인터넷 들어가면 다음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오류가 많아. 여러분 그 지식인들이 100% 맞는 게 아니야. 무슨 야지지? 오류가 많단 말이야. 오류가 많아. 우리가 AHP 계층화 분석 기법, 계층화 분석 기법이 있어. 계층화 분석 기법은 철저하게 뭐다? 양적 기법이야. 양적 기법. 객관적 기법이란 말이야. 객관적 기법. 계층화 분석 기법. 이렇게 분해해 나간 거야. 둘씩 분해해 나가. 사티 교수가 개발한 거예요. 둘씩 분석해 나면서 비교한다 해서 일명 나무처럼 생겼다. 트리 분석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트리처럼 생겼다. 그게 계층화 분석 기법이야. 이건 양적 기법인데 여기 나오는 계층 분석은 양이 아니라 뭐다? 질적 기법이야. 왜? 3종 오류를 방지하게 한 기법이거든. 잘 봐요. 계층 분석은 뭐냐? 계층 분석. 원인이 될 만한 요인에 대한 뭐다? 검증. 원인이 예를 들면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을 갖다 분석해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한다 이거야. 갖다 무슨 분석? 계층 분석 그래. 꼬아야 돼. 계층 분석. 그것만 해주면 되고요. 네, 시네틱스 우리말로 유추 분석 그래. 보다 유추 분석. 네, 경험. 문제들 사이에 보다 유사성을 인식해. 문제들 사이 유사성을 인식한다. 하는 뭐다? 시네틱스 우리말로 유추 분석. 그 다음에 가정 분석이 갈등 있는 여러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했다면 뭐다? 가정 분석. 경계 분석, 바운더리. 문제의 이치 및 범위 확인한다면 경계 분석. 얘는 주로 그 뭐지? 잘 봐요. 절차 좀 신경 써. 정책 문제의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와 표본 추출 그래. 포와 표본 추출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를 선정한다면 경계 분석.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 빠진 게 있어. 개념의 명시.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다 저거요. 그건 분류 분석 그래. 뭐다? 분류 분석. 첫 번째 공칸에다 적어봐. 개념을 명료화시킨다. 뭐다? 분류 분석. 저 계층 분석 바로 위에 공토에다 이거 넣어놔. 무슨 분석이다? 분류 분석. 9까지 7급에서 한번 나온 게 분류 분석. 9급에서 나온 게 바로 경계 분석. 뭐가 있다? 경계 분석. 좀 신경 씁니다. 이건 공통점. 양적 기법이 아니라 뭐다? 질적 기법. 질적 기법이 질적 기법이다. 그래서 분류 분석은 개념의 명시, 계층 분석은 원인이 될 만한 요인에 대한 검증, 시네틱스는 문제들 사이 유사성 인식, 가정 분석은 갈등 있는 여러 가정들의 창조 통합, 경계 분석은 문제의 이치 및 뭐다? 범위 확인.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포와 표본 추출하면 경계 분석이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